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하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 그들만의 조국이 있고 네, 정부에 무력화지던 부정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오늘도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갔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어떤 내용인지 뭐 10억이 어디 갔다가 다시 어디 갔다 이런 얘기인데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정경심 교수 측에 돈 한 10억 정도가 코링크피로 들어간 거로 보여요. 그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2016년쯤에 정경심 교수가 그 조모 씨 이름을 얘기하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조모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이 2억 5천, 그중에서 2억 5천은 코링크피의 자본금으로 쓰이고 또 2억 5천은 초기 투자금으로 쓰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5천 조카 부인에게 주고 그 5억 원이 코링크피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또 남동생, 저건 3억 원 언제냐면 2017년 3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 3억 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주고 그 남동생이 그 3억 원과 저 부동산 담보대출은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입니다. 거기서 대출 2억을 받아서 합계 5억 원이 또 코링크피에 위에서 말이죠. 위에 있는 5억 원. 예. 처음에 기사 중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 설립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5억 원을 갔는데 네. 오른쪽에는 코링크피로 간 5억 원 어떤 형태로 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 자본금은 2억 5천 가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2억 5천은 초기 투자금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5억 원이 전부 다 코링크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 측 10억이 토링크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뭐 투자든 대여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5천 조카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특경 횡령이 있습니다. 그 횡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코링크피가 가지고 있는 WFM의 자금 한 13억 정도를 대여금 형태로 그 조모 씨가 횡령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 13억 중에 10억이 고스란히 정 교수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18년 8월쯤에 WFM에서 대여금 형태로 10억이 오촌 조카에게 건네오는데 그 10억이 고스란히 정경심 교수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공교롭네요. 처음에 정경심 교수 측으로부터 간 코링크피로 간 돈도 10억 원. 그렇죠. 나중에 그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예. 또 코링크피가 투자했던 예. 인수했던 WFM에서 예.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그 가운데 50억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가운데 10억 원을 10억 원을 고스란히 또 정경심 교수 측에 그렇죠. 돌려줬다. 네. 그 10억 원 갔던 10억 원이 다시 왔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죠. 이 박원경 기자 리포트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남동생이요? 매달 800만 원 원씩에 정도는 이제 받아갔다라는 받았다. 거죠. 예. 그냥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정상무라고 합니다. 모 회사의 상무인데 그 사람이 매달 800만 원 정도를 코링크 쪽으로부터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의 흐름하고 돈의 액수는 다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이건 이제 계좌의 흐름이나 오촌 조카 진술들로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의 성격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결국 정경심 교수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어떤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10억이 코링크피로 들어가고 나중에 코링크피로부터 10억이 돌려받는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정 교수가 코링크피를 비롯한 예를 들면 그 오촌 조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냥 변제받은 거라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가 코링크피의 지분을 가지기 위한 투자금이고
나중에 그 투자금을 회수한 거라면 단순 대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라도 코링크 P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금지하고 있는 백지시탄 거부죄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이 코링크 P의 운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규명하는 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네요. 일단 그 돈의 흐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이것이 범법 행위냐 예. 이걸 이제 가려내는 게 중요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기사들 보면 시청자분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0억 원이 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뭐 갔다 왔다. 예. 그래서 예. 그 조카 남동생이 예. 800만 원을 매달 받았다. 예. 그래서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예. 그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범법 행위가 되는 그렇죠. 것이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 돈을 그냥 일반적으로 빌려줬다. 그리고 변제를 받은 거다. 그리고 800만 원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다. 이러면 사실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돈 일반 사인끼리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코링크 P의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이고 그 800만 원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고 그리고 나중에 10억 돌려받은 것도 쉽게 얘기하면 투자금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매각됨을 받아간 거라면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이 코링크 P의 지분을 어느 순간이라도 취득한 게 되니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범법 행위가 되느냐를 규명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이야기가 그렇죠. 과연 진실을 이야기했던 것이냐 아니면 혹시 거짓말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려내는 것도 그렇죠.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은 보면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뭐 10억 원이 어쨌든 이렇게 가고 네. 뭐 상당수의 돈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갔고 네. 또 동생도 뭐 매달 뭘 받았고 네. 또 정경심 교수도 코링크 P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자문료로 또 얼마를 받았고 네. 이런 과정까지 있는데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네. 이번에 나는 이런 걸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목 네, 그 대목이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네,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 질문도 나왔어요. 저녁 네. 때쯤인가 네. 제가 기사를 봤더니 네. 재산 신고할 때 그러니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 뭐 네. 이렇게 대답했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러니까 물론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부인이 하는 일을 남편이 저라면 다 알겠지만 뭐 남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는 모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방금 전에 저 주영진은 그거 얘기하셨고 그때 기자간담회 때 나온 질문처럼 관보에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관보의 재산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 코링크 P에 관한 것들이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냥 수석도 아니랑 장관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 장관 후보들에 대한 재산 공개할 때 그걸 검증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사검증할 때 재산 내역 딱 가지고 가면 읽어보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거기서 예.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본인 재산인데 본인 재산을 이제 신고할 때 그 내역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뭐 관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조국 당시 민정수석 손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 제출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럼 그때 코링크라는 걸 보고 당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사인간의 채권 8억이면 당신 이 돈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그거 왜 빌려줬어? 내 오촌 조카 나 1년에 장손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인데 그 오촌 조카 처한테 5억을 왜 빌려줬어? 이걸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들어서 과연 조국 장관이 그 후보자 시절에 했던 말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의심해야 되는지 저로도 참 헷갈립니다. 뭐 단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오늘 정치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계속했는데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청와대 앞에서는
교수들이 3,000명 넘게 서명을 했다면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서 연세대까지 개별적으로 총학생회 차원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어서 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얘기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고 장현 씨의 나는 너를이라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이런 미제 사건을 소재로 했던 케이블 TV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불리기도 했었지요. 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고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상당히 오래전에 2011년에 취재를 할 때 직접 만났던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먹고 죽었단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었어도 저승에는 못 들어갈 거다. 진짜 그냥 우리가 그런 수고 내가 그냥 죽기 전에 저승을 갖고 내가 죽으면은 전화가 가서 하늘나라도 자기 보는 면 있잖아요. 진짜 잡기만 한다면 그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자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은 기억하는 것이 응징의 시작이다. 내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녁